의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이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제가 된 모든 것은 그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말 안 하고 일어나는 것. 저는 그와 얘기하지 않으면 수술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와 얘기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탈모증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머리카락이 빠지는 많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사람의 모든 힘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에게도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이미 힘든 일입니다.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발이나 스카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모발 이식은 탈모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을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브라질에서 모발 이식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감염 위험, 잘못된 모발 이식.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나요? 여기서 당신은 마치 음악 전문가처럼 보이네요. 저는 세르타네자 음악을 항상 좋아했고 고이아스 출신입니다. Amigo, a vida não tá fácil. É trabalho, é aço, é duro, é patrão, trânsito, confusão. 제 손님은 삼손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대머리 집안 출신이지만 예전만큼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이 다시 나게 하는 귀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 집안 출신으로 직업적으로 대머리나 거의 대머리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게스트는 브라질 모발 학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식의 메카로 여겨졌던 터키까지 비행기표를 사는데 시간과 돈을 쓰던 많은 브라질 사람들이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게스트는 세르타네주 가수이기도 합니다. 아드리아노 알메이다 박사님 들어오세요. 결과 보셨나요? 어때요? 괜찮죠? 잘 나왔죠? 아주 좋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정말요. 그리고 빨간 머리예요. 그러게요. 머리색이 바뀌는 일이 있죠? 그거 정상이에요. 그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라는 건 삼손처럼 이렇게 자라는 건 그래. 이제 머리가 빨갛게 되는 건 처음이야. 이런 결과는 한 번도 본 적 없었어? 아니, 알겠어. 그치? 아주 좋아. 완벽하지? 응? 그리고 삼손? 삼손은 모발 전문가들에게 신화 같은 존재야. 사실 우리가 모바락 강좌의 첫 수업을 시작할 때 이 인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지. 그렇지? 그는 모발 전문가들의 수호 성인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는 정말 자주 언급돼. 적어도 내 수업에서는.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인물이니까. 그치? 그래서 성경에 나왔고 우리 브라질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니까 모두가 삼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 정말로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심리적인 의미에서요. 그럼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없으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자존감, 살아가고 싶은 의지, 잘 지내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카락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우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은 사람의 모든 힘을 빼앗아가죠. 선생님, 병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자주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자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이 제게 삶을 돌려주셨어요. 선생님이 제 자존감을 돌려주셨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로 인해 제 일도 많이 달라졌고 오늘날 저는 파티나 교회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탈모가 부끄러워서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두곤 해요. 여기서 교회를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모자나 캡을 쓰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게 무리한 행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모자나 캡을 써도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있길 바라시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사사기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그 구절은 바로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잘 끝나지 않습니다. 알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그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약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마지막 힘을 냈기 때문입니다. 기둥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구해 얻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상태에서도요. 그래서 그는 성전의 기둥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그곳에 있던 수백 명,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이 심리적으로 사람을 바꾼다고 해도 저는 항상 모두에게 조언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치료법도 있고 이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삼손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브라질의 손꼽히는 모발 전문가 중 한 분도 머리카락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신 걸로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네, 적어도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적 능력과 관련이 있나요? 아우. 어떻게 되냐면요. 여자들이 대머리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무슨 일이냐면요. 대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아요. 즉 이런 테스토스테론 과다 분비는 성적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겐성 탈모가 있는 사람의 경우 털이 많을수록 더 대머리일수록 더 남성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대머리가 심할수록 성적 능력이 더 높나요? 성적으로 더 왕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다라필도 함께 처방하시나요? 타다라필은 종종 수술 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타다라필은 말초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이죠. 즉 말초 부위 혈액 공급을 개선합니다. 요즘 타다라필은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 DPOC나 흡연 등으로 인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사용됩니다. 타다라필이나 실데나필을 사용해서 폐의 산소 공급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산소 공급도 개선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근육의 혈액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소량의 타다라필을 복용하며 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낭이 이식되자마자 혈액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합니다. 성기능 회복 목적이 아닙니다. 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를 찾아오는 대머리 분들은 대부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좋아서 아니면 그보다도 더 높아서 이미 대머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당신이 해준 제 진짜 머리카락을 보면서 잠깐 시간을 되돌려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땐 상황이 달랐죠. 맞죠? 복잡했었죠. 많이 엉망이었나요?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예쁘네요. 그렇죠? 며칠 동안 못 봤는데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가득 찼어요.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게 힘들었던 그 문제를 극복했어요. 이젠 거울을 보고 싶어요.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확실해요. 제 머리카락은 항상 아주 가늘었고 빗질하기도 힘들었어요. 이식 후에는 머리카락이 좀 더 두꺼워졌어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가늘어지고 있던 머리카락에 적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아래쪽 부위에서 난 더 이상 가늘어지지 않는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살 이전에 당신이 가지고 있던 머리카락은 바로 이 두꺼운 머리카락이었어요. 아, 저도 그런 머리카락을 가졌던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런 머리카락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바로 아래쪽 부분의 머리카락이죠. 이제 항상 두꺼운 머리카락을 갖게 돼요. 빗질, 정리, 앞머리 세우기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더 쉬워질 거예요. 맞죠? 과정을 이해해 볼까요? 네, 해봅시다. 환자가 도착하면 또는 이렇게 아니면 더 심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상담이고 두피 모발 확대 검사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현미경으로 전체 검사를 했었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작은 기계입니다.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두피 모발 확대 검사를 통해 우리는 탈모 유형,
머리카락의 밀도, 그리고 다시 자랄 수 있는 머리카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두피 모발 확대 검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트리코스코피 후에는 이식 부위와 공여 부위 모두를 검사합니다. 기증 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증 부위가 없으면 성공적인 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뽑을 수 있는지 알아야죠. 뽑을 수 있는 부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뽑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환자의 신체 조건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심장 쪽으로 문제가 없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 상태에서 이식 수술을 하거든요. 환자는 잠을 자고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이 터키를 언급했는데요. 터키에서는 대부분의 이식 수술이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이식 시술을 하는 사람은 거기서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진정 없이 깨어있는 채로 시술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확실히 위험이 많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식 수술을 해왔기 때문에 터키에서 온 환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터키에서 온 남자, 박사님, 여기 왔을 때 머리가 났는데 지금은 다 빠지고 더 이상 안 자라요. 또는 공여 부위가 완전히 망가진 환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저는 이미 다 봤습니다. 터키 의사가 다 나쁘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터키에서 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거기서 누구에게 수술 받을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수술을 받게 되거든요. 터키에도 분명히 의사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이식 수술의 대부분은 터키에서 이식 수술 비용이 약 5,000달러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가 쌀 때는 터키로 갔던 거죠. 그게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곳에서 좋은 의사에게 5,000달러면 됩니다. 재미있게도 저는 올해 1월에 터키에 갔다가 파리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게 제가 경유하던 곳이었고 그 비행기에는 붕대를 감은 채로 돌아오는 프랑스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붕대 감는 방법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들이 붕대를 감았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환자의 머리 전체를 감싸거든요. 출혈도 많고 공여부가 많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수술실에서 나올 때 여기 아래쪽에만 작은 붕대를 하고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혈압도 모니터링되고 심박수도 모니터링되고 마취과 의사가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마취가 정말 무서웠어요. 피가 안 나왔어요. 4번 시도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겁이 많으면 혈관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제가 너무 무서워해서 그런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모든 게 모니터링 되고 있고 환자는 수술 중에 심박수나 혈압이 높지 않으니까 피도 많이 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마취과 의사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도 통증이 없고 환자가 피를 흘리거나 피가 줄줄 흐르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곳과는 다릅니다. 바로 그 점이죠. 여러분은 아드리아노 박사와의 인터뷰를 즐기고 있나요? 그가 종교와 맺고 있는 연결, 그가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그리고 그가 매일 자신의 일에서 그것에 어떻게 다가가는지 느껴지시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즐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제 머리카락에 뭔가 달라진 점을 눈치채셨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드리아노 박사님. 그가 가수인 거 알고 계셨나요? 끝까지 남아서 지켜보세요. 당신이 터키에 대해 말했지만 여기 브라질에서도 이미 8,000헤알에서 8만 헤알까지 이식 수술을 보고 있어요. 맞아요. 모든 가격대가 다 있어요. 8,000헤알짜리 이식 수술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8,000헤알짜리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적절한 진정, 당신만을 위한 마취과 의사, 질 좋은 의료진과 기술진이 함께하고 제대로 된 수술 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여기 브라질에서는 터키처럼 환자들이 의사에게 수술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누가 변경하나요?
간호사,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미 여기서 많은 클리닉들이 조사받고 있고 심지어 폐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행위를 불법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갑니다. 브라질에서는 감옥에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이 클리닉들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헤클라미 아키오. 그래서 이런 의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헤클라미 아키에 올라와 있고 이런 클리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쉽고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내나 추천을 받는 것도요. 모발 이식 클리닉이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첫째,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둘째, 이식 수술을 꼭 하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오늘 계약하라고, 오늘 계약하라고, 오늘 계약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환자는 자신이 갈 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추천을 받아보고 그 의사에 대해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식 수술을 예약하지만 집도 의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질에서 이식 수술이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식 수술에서 잘못된 이식이나 앞머리 라인이 보기 흉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식 수술이 잘못되면 그 헬멧처럼 보이는 머리가 되잖아요. 헬멧 같은 직선 앞머리 라인, 심지어 공개적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유명인 중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름은 당연히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임박해 있고 이 수술은 수천 개의 작은 구멍이 생기는 수술이에요. 절개는 없지만 수천 개의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모발 이식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심지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밴드 방송국도 이 일로 저를 인터뷰하러 제 진료실까지 왔었죠. 마취과 의사였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기사가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모발 이식을 받으러 갔었죠. 그렇죠? 마취과 의사가 모발 이식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 모발 이식 수술 중에 환자가 건물 안에서 심정지가 왔어요. 그리고 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고 그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적절한 수술실이 아니었나요? 적절한 수술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외에도 시청자가 원한다면 모발 이식으로 인한 다른 사망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건 정말 유감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을 받기 위해 좋은 전문가를 찾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았을 때 두 번째 단계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검사를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심장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했죠.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외과 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시술을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환경도 중요하죠. 당신이 클리닉에 도착했을 때 직접 보셨을 거예요. 제 수술실에는 인공호흡기, 발전기, 병원에 있는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할 수 있지만 중환자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숙련된 팀과 수술 내내 지켜보는 마취과 의사가 있어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석을 마친 후 우리는 2단계에 도달합니다. 이게 뭘까요? 문신처럼 보이죠? 맞아요. 이것은 표시선입니다. 그러면 이 표시선들이 저를 안내해 줄 거예요. 헤어라인. 제가 헤어라인을 어디까지 만들고 싶은지요. 머리카락의 각도. 왜냐하면 환자들이 의사에게 시술을 받으러 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터키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다 이렇게 자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빗질도 정리도 못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 있으니까요. 각 머리카락마다 방향이 있나요? 방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보면 정수리 부분에 선이 있고 앞머리에도 선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머리카락의 방향이에요. 머리카락 방향이 바뀔 때 저는 머리를 밀기 전에 그 방향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이미 채취 부위와 이식 부위를 구분해 놓아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채취 부위를 너무 위로 올리거나 너무 정수리 가까이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머리카락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이요. 아프다는 건 곧 빠질 약한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에요. 곧 빠질 약한 머리카락이에요. 우리 머리엔 배아학적 영역이 두 개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 꼭대기, 즉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부분은 신경 능선에서 유래해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중배엽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배엽에서 유래한 약해지지 않는 머리카락을 뽑아서 위쪽 부분으로 옮겨야 해요. 설명해 주세요. 신경 능선이 뭐예요? 배아 발생 단계에서 엄마 뱃속에 있는 세포들이 있을 때 우리의 형성, 특히 머리의 형성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두피의 피부는 한 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배아학적으로 기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배엽이고 그건 아래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쪽 부분은 나중에 신경 능선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게 자리한 모발도 있고 덜 깊게 자리한 모발도 있습니다. 맞아요. 위쪽 부분의 머리카락은 빠지는데 이 부분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아래쪽 머리카락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의 원리는 아래쪽에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위쪽에 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정수리에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앞쪽에 심는다면 똑같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자들이 대머리를 더 좋아한다는 말이 설명이 되네요. 여자들이 더 좋아해요. 맞는 말이에요. 남성성에 대해선 맞아요. 아까 여러 군데에서 머리카락을 뽑을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뒤쪽에서 뽑았어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로 이 전체 부위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옆쪽도 조금이요. 그렇죠. 옆쪽에서도요. 옆쪽에서도 했는데 처음엔 좀 듬성듬성했지만 나중에 자랐어요. 네, 자랐어요. 다른 가능한 부위들은 어디가 있나요? 우리는 수염이나 가슴털에서도 채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별로 선호하지는 않으시죠? 네, 저는 뽑지 않아요. 저는 드물게 채모 이식을 해요.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은 똑같이 자라지 않고 두께도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몸 어딘가에 특별한 머리카락이 숨겨져 있나요? 예를 들어 항문 주변의 털은 괜찮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털은 너무 가늘거든요. 몸의 털은 너무 가늘어요. 뭐예요? 정말 두껍죠, 그렇죠? 겨드랑이요? 아니요. 이 털들은 보통 공여부가 없는 환자에게 사용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뽑아냅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이식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 때문에 수염을 전부 뽑아야 했거든요. 그 친구는 결과도 불만족스러운데 벌써 머리가 다시 빠져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 채모는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 채모는 머리카락만큼 오래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 결과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로드리고 요즘 이식 트렌드가 된 바디 헤어는 예전에도 이미 사용됐었어요. 몸에 털을 뽑아서 머리에 심는 거죠. 저는 20년간 이식 수술을 했고 다양한 연구도 했어요. 몸에서 털을 뽑아봤냐고요? 저도 해봤는데 미적으로 별로예요. 이건 반복돼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의 몸에서 털을 뽑아서 더 이식해 드릴게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이식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머리숱이 좀 적더라도 더 자연스러운 게 낫죠. 그럼 만약 환자분이 머리카락이 정말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은 저는 시술을 권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봐요. 가발이나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식은 가발이요? 네, 가발이요. 저는 가발이 사라진 줄 알았어요. 공여부가 없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 보관할게요. 네 것도 보관해. 하지만 넌 대머리 안 될 거야. 내가 했으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앞부분만 하고 보이는 부분만 하고 정수리는 남겨두는 거지. 이건 공여부가 적은 분들에게 가능한 방법이야. 환자가 저는 수염에서 뽑고 싶어요 라고 하면 뽑아요? 네, 뽑아요. 헤어피스. 그가 계속 수염을 뽑고 싶어 하면 나는 뽑아. 경고하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경고하는 거야.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이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효과가 나지 않으려면 머리를 짧게, 아주 짧게 유지해야 해. 머리에 하는 원주민 문신, 트라이벌 문신 단계가 끝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난 지금 이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다. 그렇지? 행섬처럼 보여. 바로 그거야. 이제 모든 모낭 단위가 각각의 구멍에 다 삽입됐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해. 내가 하지. 너는 구멍에 삽입하는 전문가야. 맞아, 확실하지. 그게 네 전문이지. 그게 전문이지.
그래서 내가 미리 모든 절개를 해. 왜냐하면 그 위에 바로 머리카락을 심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머리카락을 심는 기구는 원통형이고 둥글어. 바늘 같은 거야. 바늘, 마치 바늘처럼. 그리고 그게 구멍을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네 머리카락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머리카락이 나는 구멍들이 움푹 들어가 있지 않아. 그냥 평평해. 임플란터로 직접 이식할 때는 임플란터가 원통형이기 때문에 조직을 떼어내 작은 절개를 만들고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돼. 그래서 환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그럼 임플란트로 바로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이 시간 절약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저는 이미 했지만 만약 누군가가 모발 이식을 받으려고 한다면 의사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하나요? 선생님, 직접 임플란트를 사용하실 건가요? 이게 그 질문인가요? 맞아요. 아니면 미리 절개를 하실 건가요? 그게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리 절개를 하는데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이 더 길어지죠. 제 수술은 12시간 걸렸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 정도였어요. 수술실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시간이 얼마였나요? 저는 아마 15시간 정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틀 연속으로 수술을 해야 했던 적도 있었나요? 이틀 연속으로는 하지 않아요. 아니요. 왜요? 일부 의사들은 이틀 연속 2번 수술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 1명의 환자만 수술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의사가 환자를 진정시키지 않고 수술을 해서 환자가 지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는 환자 1명을 수술할 때 머리에 반쪽만 하고 환자가 다음날 다시 와서 나머지 반쪽을 수술하게 해요. 저는 선생님과 수술하기 전에 다른 의사와 상담했는데 그 의사는 이틀에 나눠서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요. 지금요? 부탁드려요. 왜 아드리아노 박사는 하루 만에 하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루 만에 해결한다고 하네요. 왜죠? 당신이 움직이지 않고 고통도 없고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아 집중할 수 있어요. 마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신 수술이 더 길어집니다. 네, 대충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12시간은 좀 지치는 시간이죠. 지치는 시간이죠. 그렇게 세밀한 작업을 12시간 동안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세요? 보통은 수술하는 날을 번갈아 가면서 잡기도 해요. 연달아서 하지는 않아요. 안 해요. 가끔 하긴 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연달아 할 때도 있어요. 이상적이진 않지만 항상 상황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번갈아 가면서 해요. 저는 아주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운동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제 삶은 아주 규칙적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조차도 제 삶이 얼마나 규칙적인지 느끼셨죠? 제 삶은 정말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 삶은 일과 가족이에요. 금요일에만 진료실에 계시잖아요.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가끔 목요일도요. 그렇군요. 금요일에는 진료실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말에는 쉬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 주말 이야기는 2막에서 말씀해 주세요.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머리를 식히려고 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야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 머리는 예전엔 머리가 아주 시원했죠. 네, 그렇죠. 그랬죠. 어땠나요? 일찍부터 자신이 대머리가 될 거라는 걸 알았나요? 저는 대머리 집안 출신이에요. 제 아버지도 완전히 대머리세요. 16살 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시골에서 의사로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방문을 받으세요. 브라질에 피나스테리드가 처음 들어올 때 아버지께 영업사원이 방문해 여기 탈모 치료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한테 여기 머리카락에 좋은 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16살 때부터 피나스테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복용하고 계신가요?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식 수술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걸 기억하세요. 이식 수술은 탈모의 완치가 아닙니다. 이식 수술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회복 기간에는 어떤 처치를 받으셨죠?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집에서 사용할 약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2단계였습니다. 봐요. 저는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딱지가 아직도 있었네요. 그렇죠?
한 15일 정도 갔어요. 일이요. 맞아요. 한 15일 정도요. 그리고 15일이 지나면 병원에 오셔서 제 팀이 딱지가 남아있으면 다 제거해 드립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요. 저는 다음날 공연 극장에도 갔었어요. 하지만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갔죠. 왜냐하면 그냥은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딱지들이 있어서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식 후에도 계속 해야 해요. 꼭 해야 해요. 영원히요. 영원히 돌봐야 해요. 그런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좋은 샴푸를 사용해서 기름기를 방지해야 해요. 과도한 기름기는 머리카락에 좋지 않거든요. 안드로겐 억제제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분들은 때때로 세레노아 레펜스나 호박씨 오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모발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처방하는 다른 약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저는 100% 대머리인 여성을 본 기억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안드로겐성 탈모증뿐만 아니라 섬유화성 전두 탈모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여성의 앞머리 전체와 정수리까지 머리카락이 빠지게 만듭니다. 앞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점점 대머리가 되는 거죠. 이런 여성들 중에서 조기 진단의 기회를 가진 경우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 미리 치료를 해서 진행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하면 좋은 성공률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이미 머리카락이 없는 것만으로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가발이나 스카프를 써야 하죠.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머리카락이 없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대머리 여성들을 더 좋아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계속됩니다. 피나스테리드도 있고 미녹시딜도 있습니다. 미녹시딜, 비타민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나스테리드는 모발의 위축을 막아주고 미녹시딜은 무엇을 하냐면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구용 미녹시딜도 조제해서 씁니다. 사실 미녹시딜은 아주 오래된 약입니다. 왜 미녹시딜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이 미녹시딜의 이야기입니다. 국소용이든 경구용이든 미녹시딜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4개나 5개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비타민도 복용하죠? 비타민은 발달을 촉진하고 당신은 비타민을 복용하기 전에 자신의 비타민 수치를 측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비타민을 복용합니다. 당신과 제가 먹는 비타민은 다릅니다. 각 환자는 개별적으로 맞춤화된 비타민을 복용합니다. 어떤 절차나 사실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는 습관들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적절한 식습관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머리카락에 중요한 영양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구리, 아연, 철분, 비타민 B12, 비타민 D. 예를 들어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고기가 중요합니다. 과하게 먹어야 하나요? 아니요, 과하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식주의자는 씨앗이나 다른 방법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페리틴 수치는 보통 매우 낮습니다. 철분 저장량이 매우 낮습니다. 철분을 복용해야 합니다. 철분을 자주 보충해야 합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충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는다는 건 고기를 먹는 게 머리카락에 좋다는 거예요. 고기, 채소, 그리고 과일. 필요 없는 건 뭐냐고요? 설탕과 탄수화물이에요. 그건 머리카락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전혀요. 아니에요. 그건 머리카락에 불필요한 음식이에요. 당신처럼 16살에 막 시작하는 젊은이가 머리카락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음식을 더 챙겨 먹어야 하나요? 고기요. 하나만 고른다면 고기요. 비타민 D도 있어요. 비타민 D, B12. 즉 고기에도 B12가 있습니다. 해산물, 생선에도 AD가 들어있어요.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에도 있나요? 아니면 소고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요한 건 소고기예요. 중요한 건 소고기예요. 닭고기는 해당되지 않아요. 닭고기는 철분이 적어요. 돼지고기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소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닭고기 순서예요. 이건 소농장 주인의 아들이라서 좀 편파적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지금은 편파적이 아니라 꼭 필요해요.
또 뭐가 있죠? 먹는 거 말고요? 그리고 조기 진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전적인 문제라면 이미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 질문이었어요. 아마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질문이죠. 예전에 제가 15살 때 외할아버지가 대머리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손자도 대머리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세대를 건너뛰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대머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이식 수술을 안 했으면 대머리였을 거예요. 치료와 이식을 안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 거죠. 꼭 대머리 할아버지가 있으면 손자도 대머리라는 건 아니죠.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다른 추천 사항들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식단과 조기 치료 외에도 저희가 말하는 것은 두피의 유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거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피지 분비가 과도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몸에서는 종종 계속해서 피지를 분비하게 됩니다. 수분과 지질로 이루어진 보호막이 두피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탈모를 촉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과도한 유분을 제거하고 두피를 더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듬이 있는 사람은 대머리가 될 확률이 더 높나요? 비듬이 있는 사람은 보통 유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과도한 유분은 비듬과 탈모 모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사춘기 때였죠. 수건을 들고 머리를 아주 세게 문지르곤 했던 게 기억나요. 그게 꽤 기분이 좋았어요. 거의 마사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서 탈모를 앞당기고 있는 건가요? 앞당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머리 빠지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가 있죠. 왜 저는 더 자라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거죠? 머리카락이 성장기에 있을 때는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변하기 시작해요. 머리카락을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일찍 빠지도록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 수건을 세게 문지르는 건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머리카락이 더 빨리 빠지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원래라면 두세 달 더 머리에 남아있을 머리카락을 그냥 뽑아내는 셈이죠. 마찬가지로 머리를 묶을 때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꽉 묶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뽑히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저에게 예시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축구 선수죠. 그가 한번 제 진료실에 왔는데 아로카라는 축구 선수였어요. 드레드 머리를 하고 있어. 제가 아로카, 드레드를 풀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라고 말했죠. 당신은 머리카락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아내는 거라고요. 바로 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탈모를 촉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레드락이 다 매달려 있으니까 그게 그의 머리카락에 당기는 힘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작은 드레드락으로 바꿨고 훨씬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반말리가 더 오래 살았다면 대머리가 됐을 거예요. 아마도 대머리. 흉터성 탈모증이었을 거예요. 머리카락을 영구적으로 뽑으니까요. 뭐라고요? 탈모증이 뭐예요? 탈모증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입니다. 탈모증에는 반흔성 탈모증과 비반흔성 탈모증이 있습니다. 일부는 혼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흔성 탈모증은 머리카락이 다시 나지 않습니다. 루푸스, 태선, 브로케 가성 탈모, 그리고 제가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전두구 섬유화 탈모증처럼 이런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빠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정말 무섭게 들리네요. 그렇지 않나요? 루푸스, 태선, 브로케 가성 탈모, 전두부 섬유화 탈모증, 그러니까 이건 흉터성 탈모입니다. 비흉터성 탈모,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다시 나지 않더라도 솜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머리의 머리를 보면 잔털이 조금 남아 있지만 그게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터성 탈모가 아닙니다. 원형 탈모증은 사람들이 흉터성 탈모와 혼동하는데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구멍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유명인들도 눈에 띄는 원형 탈모증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닐루 젠틸리입니다. 그분 머리는 선생님이 봐주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그의 머리를 관리했어요. 그는 수염 일부를 잃었고 머리카락도 한 부분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말하길 길에서 사람들을 보면 내 명함을 준대요. 나는 말해요.
봐, 전화해. 이건 원형 탈모증이야. 아드리아노 박사님께 가봐. 그분이 나를 돌봐주셨어. 주다 나글리 사브리나 사토의 전 남편인데 그는 수염에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하지만 스트레스와 매우 독특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질병은 우리가 환자에게 원형 탈모증을 치료하라고 할 때 항상 말하죠. 심리적인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요. 당신이 다리앙 두 젠틀리 쇼에 출연한 걸 봤는데 그게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때였어요. 로렌소가 태어난 직후였고 제가 여러 번 중 한 번 거기 갔을 때였어요. 로렌소요? 네, 제 아들입니다. 그땐 지금처럼 머리카락이 많지 않았죠? 아니요, 그때는 이식 수술을 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안 했었죠. 아니요, 저는 이식 수술을 안 했었어요. 하지만 아직 대머리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대머리가 된 적이 없어요. 평생 관리를 해왔거든요. 일어난 일은 이마가 조금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2020년이 지나고 2022년, 즉 4년 후 저는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그 인터뷰 때 단일로에 이식 수술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돌봤고 다닐루는 수술을 받지 않았어요. 수술 안 했어요? 치료만 했어요. 다닐루가 수염에 뭐 있었는지 보여줬나요? 그러니까 다닐루는 원형 탈모증이 있었는데 그건 다시 자라요. 그래서 제가 치료했고 다시 자랐어요. 다닐루 문제 여기만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머리에도 있었어요. 이식이 아니었나요? 이식이 아닌 치료였습니다. 그 사람의 긴 머리는 진짜예요. 맞아요. 그리고 치료하고 관리하면 수치 늘어요. 그것도 진짜예요? 당신 것도 그래요. 전부 당신 거예요. 남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당신 거예요. 사람이 진료실에 왔을 때 언제 이식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나요? 저는 이식을 자주 권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젊은 남자가 이식 상담을 예약했었어요. 그가 말하길 제 머리카락이 얇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은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치료를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요, 치료받은 적 없어요. 아니면 치료를 받긴 했는데 제가 보니 적절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라고 하죠. 저는 그에게 치료에 한번 기회를 줘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료라는 단계를 건너뛰면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치료를 받고 그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기대한 결과에 이르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인 수술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저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의 기회를 한번 줘보시는 게 어때요? 먼저 치료를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개월만 시간을 주시고 시도해봅시다. 당신이 그에게 이식 수술을 막으려는 거군요. 가끔은 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호들이고 가장 좋은 건 사람들에게 투명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거야. 내가 왜 젊은 사람을 수술해야 하지? 그건 위험이고 수술이잖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보통 젊은 사람은 필요 없어. 이미 머리가 많이 벗겨진 젊은 사람도 있어서 필요할 때가 있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 그렇지? 그리고 가끔은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 왜냐하면 때때로 수술을 받은 친구가 아주 잘 된 걸 보거든. 그러면 나도 가서 수술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돼. 그리고 상담이나 대화할 때 너 이미 치료해봤어? 안 해봤어? 라고 물어봐. 그럼 먼저 치료를 해보자. 뭐가 신경 쓰이는데? 그냥 머리가 좀 얇아져서 신경 쓰여. 그럼 M자 라인은? 아니, 이마 쪽은 아니야. 신경 안 써. 나 이제 50살이야. 치료해보자. 그리고 가끔은 수술을 피할 수 있어. 그리고 상황에 따라. 아니, 나는 내 M자 라인을 되돌리고 싶어.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럼 이제 방법이 없어. 그때는 수술을 생각해야 해. 몇몇 과학 분야, 몇몇 의학 전문 분야는 우리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모발 이식 같은 경우가 그렇지. 20, 30년 전에는 이런 방식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해. 20년 전, 나는 20년째 수술을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는 우리가 FUT라는 기법을 사용했어. 그건 피부 띠를 떼어내는 방식이었지. 봉합했나요? 피부를 뜯었나요? 피부를 뜯어냈어요. 외과 봉합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분리했죠. 저는 이미 인형 머리카락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낭 단위로 분리했거든요. 인형 머리카락이 뭐예요? 예전에는 머리카락 뭉치를 옮기는 이식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를 보면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보였어요. 그래서 보기 안 좋았죠. 미적으로 전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머리카락을 인형 머리카락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20년 전부터 모발 이식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이식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피부를 절개해서 했었죠. 그래서 외과적 봉합이 필요했고 현미경으로 모낭 단위로 분리한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옮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모낭 단위로 뽑아냅니다. 작은 구멍을 내서 모낭 단위 전체를 뽑아내죠. 그리고 왜 20년 전 그걸 할 줄 알았던 거죠? 그걸 할 기구가 없었어요. 마이크로 펀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멍을 낼 때 털 주위를 자르는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이미 매크로 펀치는 있었지만 그것들은 맞아요. 머리카락 덩어리들이 여러 개라 보기 안 좋았어요. 보기 안 좋았죠. 이 도구의 재질은 무엇인가요? 외과용 강철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크기는 0.8mm입니다. 샤프 펜슬처럼 0.8이에요. 샤펜슬처럼 0.8이에요. 아주 얇아요. 끝에 다이아몬드는 없어요. 아니에요. 사파이어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여서 이미 제가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제가 꺼내고 그게 테이블로 갑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에는 여기서 작은 모발 한 올, 선생님 모낭 단위 하나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이블에서 분리했습니다. 테이블에서 분리할 거예요. 테이블에서 한 가닥짜리, 두 가닥짜리, 세 가닥짜리를 분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심을 때 예를 들어 당신이 볼 수 있듯이요. 전부 한 가닥씩이에요. 앞쪽엔 머리카락 뭉치가 없어요. 그리고 마취과 의사가 바람을 불면 다 섞여버려요. 생리식염소 안에 있어서 그가 바람을 불어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분리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당신에게 돌아가죠. 그러면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각각 돌아와요. 그것도 그레데이션으로요. 타입 1, 2, 3 같은 거죠.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느 쪽으로요? 머리카락 각도를 정하는 거라 제가 직접 해야 해요. 그래서 모발 이식은 남에게 맡길 수 없어요. 기술자만 맡아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최종 결과가 그거에 달려 있으니까요. 모발학 전문의가 다른 의사들에게 없는 지식은 뭔가요? 핵심은 뭐죠? 먼저 항상 말하는 건데 제가 첫 수업을 시작할 때도 말하죠. 아주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는 일을 할 만큼의 인내심은 절대 없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수술하는 하루는 저한테 일종의 테라피거든요. 저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머릿속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남의 머리니까 편한 거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위안이 돼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정성과 헌신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머리카락이 올바른 각도로 가지런히 자라는 걸 볼 때마다, 지금처럼 앞머리가 멋지게 서 있는 걸 볼 때마다 그게 제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저는 이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림 그릴 줄 알아야 하나요? 완전히요. 여기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당신은 모든 걸 손으로 그리죠. 저는 이미 당신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비사지즘이죠. 실제로 생기기 전에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병원이나 인터넷에서 레이저 기계를 든 의사를 보면 다들 이마 모양이 다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그런 건 없어요. 비사지점은 단순히 헤어컷을 팔려고 쓰는 유행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머리도 예뻐야 하고 얼굴과도 조화로워야 해요. 이런 점이 중요해요. 제 경우에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당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술 전날에는 보톡스를 맞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머리카락이 과거에 어땠는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본래 해부학적 구조가 그것을 말해줄 거예요. 보톡스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저는 맞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환자에게 수술 전날에는 보톡스를 맞지 말라고 부탁해요. 왜냐하면 환자의 얼굴 표정이 저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환자가 머리를 다 밀고 오면 그게 정말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알 방법도 없죠. 왜냐고요? 저는 환자의 남아있는 머리카락의 각도를 보고 싶거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에 가마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아, 그대로 뒀어요? 네, 그대로 뒀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없어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더 두꺼워졌어요. 머리카락이 더 두꺼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디테일이에요. 잘 됐어요. 저도 궁금해요. 아까 제가 끼어들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려면 수건 외에 또 주의할 점이 있나요? 드라이기죠. 안 좋은가요? 한계를 지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드라이기나 고데기의 열은 머리카락을 끊어지게 하고 손상시켜요.
머리를 말릴 때는 머리카락에서 20cm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해요. 과학적 시술들입니다. 미용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거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지도하는 분들,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제 지도를 받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호드리고. 팁을 좀 주세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당신의 팟캐스트를 볼 수 있나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아니 매주 화요일마다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목요일이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격주 화요일 당신의 머릿결을 돌봐드립니다. 방송을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밤 9시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즐겁고 30분 동안 들어오신 분들과 대화하며 궁금증을 풀어드려요. 환자분들도 참여하세요. 미국에 계신 환자분들도 들어오셔서 농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본인들의 성공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저 예전엔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아드리아나 박사님이 도와주셨어요. 박사님, 그래서 정말 좋아요. 이건 제가 15일마다 한 번씩 화요일 밤 9시 갖는 소통의 시간입니다. 거기서도 하지 말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가르쳐줍니다.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거나 드라이기를 머리에 가까이 대면 좋지 않습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같은 시술은 특히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머리를 염색했다면 바로 겹쳐서 시술하지 말고 며칠 기다렸다가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보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파티 준비를 하려고 하루 만에 예뻐지려고 염색도 하고 매직도 하고 드라이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하루 만에 그렇게 하면 머리에 너무 큰 손상이 가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매직을 할 거다. 좋아요. 머리는 매직하고 몇 번 수분 케어도 하고 염색은 전날에 해요. 염색할 땐 예뻐 보이고 뿌리가 하얀 건 싫으니까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염색은 마지막에 하고 머리도 수분 케어를 해주세요. 이런 관리가 중요해요. 머리카락은 단백질이거든요. 이 단백질을 너무 많이 가열하면 이 단백질이 변성됩니다. 완전히 단백질인가요? 순수한 단백질과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있는데 만약에 생고기 스테이크가 있고 그걸 철판에 올려놓으면 다시는 생고기 스테이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리카락을 너무 뜨겁게 가열하면 드라이어뿐만 아니라 고데기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다시는 원래 머리카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다시는요? 네, 정말로요. 당신이 머리카락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손상되면 정말로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이죠. 저는 드라이기로 말리고 고데기로 빠르게 펴줬어요. 머리카락을 튀기거나 익힐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계속 정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가열하면 결합이 끊어지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수소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일시적으로 펴지지만 다시 물에 젖으면 원래 형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문제도 함께 돌아옵니다. 아니요, 이 경우에는 아니요. 제대로 말려 수소 결합만 끊었다면 머리를 감으면 다시 곱슬머리로 돌아옵니다. 머리카락의 이황화 결합을 끊으면, 즉 매직 스트레이트 같은 시술을 하면 그 결합이 끊어져서 머리카락의 형태가 바뀝니다. 한번 형태가 바뀌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엇을 한다면 펴는 거요. 아니요. 근데 그 펴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머리를 펴고 싶으면 그렇게 하죠. 이황화 결합을 끊는 거예요. 그러면 끊겼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습하고 관리해주면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펴는 시술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머리카락이 약해지니 관리를 잘하고 보습을 해야 머리카락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걸 화학 손상으로 인한 모발 끊김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아니요. 화학 손상으로 인한 모발 끊김이 바로 그거예요. 브라질에서 시술이 시작될 때 제가 이미 오랫동안 이 일을 했어요. 머리 펴는 시술 하냐고요? 아니요. 머리카락 관리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그걸 봤어요. 코드리고 대머리인 사람들이 자주 진료실에 왔어요. 왜요? 그 일본식 매직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일본식도 있고 딸기나 바나나, 초콜릿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다 머리 펴는 거예요. 코드리고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았어요. 안비사도 이걸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포르말데히드를 이것저것에 섞는 연금술사 같은 미용사들도 있었어요. 가끔은 사람 머리카락 전체가 다 부러지기도 했어요. 속에서요? 머리카락이 전부 녹아버렸어요. 호드리고 그 사람은 기계로 머리를 다 밀었죠. 여자를 상상해보세요. 아름답고 머리도 예쁜 여자였고 머리를 펴려 했죠. 갑자기 머리카락이 고무처럼 변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어야 했어요. 이런 일이 진료실에서 여러 번 일어났죠. 사람이 머리카락 없이 오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생각했어요. 혹시 항암 치료 때문인가? 모발 성장을 촉진하러 온 건가? 오면 벌써 생각하게 돼요. 무슨 일이지? 이미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호소할지 짐작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말해요. 저 머리 펴는 시술 받았어요. 스카프를 벗으니 머리가 없었어요. 브라질에서 머리 펴기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랬고 이후 안비사가 규제해 제품에서 포르말데히드를 제거하게 했어요. 정말 큰 진전이었죠. 왜냐하면 그게 환자들에게 해를 끼쳤고 더 나아가 미용사들에게도 훨씬 더 큰 해를 줬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에 5번, 10번씩 그 포르말데히드를 들이마셨으니까요. 오늘날 위험한 시술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존재하나요? 아직도 존재하며 포르말데히드를 계속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안 되죠. 좋은 미용실들, 많은 미용실들이 처음에는 문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여기서는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게 폐지된 것이 자랑거리인 것처럼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는 아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제 머릿결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머릿결을 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피지선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피지선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머릿결이 더 기름져져요. 이렇게 하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피부염이나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제가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모자요. 모자는 특히 머리카락이 적은 분들에게 흥미롭죠. 후드리고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자가 지루성 피부염을 약간 유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자가 탈모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 내가 모자를 너무 많이 써서 대머리가 됐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모자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속설도 있죠. 달의 주기에 맞춰 머리를 자르는 거요. 보름달엔 볼륨을 주고 초승달엔 머리 잘 자라며 금음달엔 자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전혀요. 전혀. 달이 조수나 우리가 관찰하는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머리카락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머리카락은 언제든 다듬을 수 있어요. 어느 달이든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어요. 제 미용사 친구들도 달의 위상과 상관없이 일해야 하니 도와주세요. 항암 치료를 언급하셨는데 항암 치료 후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허가가 나면 특히 여성분들 유방암이나 부인과암을 생각할 때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타민이나 자극제들은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후에는 머리카락이 허드리고 다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더 굵게 혹은 좀 더 가늘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지켜봤던 예시가 하나 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지안의 키니입니다. 그는 원래 직모였는데 항암 치료 후에 머리카락에 웨이브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머리카락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의 경우에는 다시 직모로 돌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발을 이식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언젠가는 가능해질까요? 이미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머리카락을 받는 사람은 장기 이식 환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이식이나 신장 이식을 받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그 약들은 굉장히 강한 약들입니다. 호드리고 면역 억제제나 코르티코이드 같은 약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많은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발 이식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머리카락의 미래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가장 바라는 것은 조직 복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당신에게서 1000개의 모낭 단위를 채취해서 그것을 복제하거나 클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직이죠. 제 나이에는 그걸 볼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가끔 틀리기도 하죠. 저는 제트슨 가족이 보여줬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이동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포를 머리카락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직을 변환하고 조직을 복제해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발전일 것 같아요. 가능해 보이는데 관련 연구가 있나요? 연구는 있지만 아직 완전히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죠. 연구는 있지만 아직 그걸 복제한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머리카락이나 치료에 어떤 적용이 있나요? 아니요.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의학 분야에도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부정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정말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이 어떤 방식으로 유용할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유전자 코딩 같은 데서요. 그건 흥미롭죠. 인공지능은 그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전 세계의 연구들을 한 곳에 모아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훨씬 빨리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죠. 여기 인도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그 모든 걸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모든 경험과 여기 미국의 경험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일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촉진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상파울루에 있지만 말투를 들어보면 상파울루 억양은 아니시네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건가요?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여기가 어디죠? 우리는 이포라에 있어요. 저곳은 제 아버지와 다른 동업자들이 세운 병원이었어요. 제 아버지는 고이아스 출신이에요. 제 아버지는 마나우스에서 졸업하셨고 거기서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의대를 마치고 고이아스로 돌아오셨죠. 그래서 고이아스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포라에 병원을 세우셨어요. 종합병원이었나요? 종합병원이었어요. 백병상 규모의 병원이었죠. 그러니까 아직도 존재하나요? 아직도 존재해요. 고이아스와 이포라, 특히 크리제 헤덴토르 병원이에요. 그곳이 의학 중심지였던 이유는 마투그로스가 당시 거의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투그로스에서 발생하는 질환 환자들과 수술 환자들은 모두 고이아스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고이아스에서 가장 먼저 발전한 도시, 의학의 중심지는 이포라였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와 함께 산책하곤 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이포란가요? 이포라요. 저기 북쪽이에요? 아니요. 이포라는 중서부에 있어요. 고이아스주요? 중서부의 중서부요. 서쪽, 맞아요. 트린다지는 분명 아실 거예요. Trindade? 네. 네, 그러니까 같은 고속도로에서 트린다지 다음에는 사우누이스 도스 몬치스 벨루스가 나오고 그 다음이 이포라입니다. 이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아버지의 병원이 있어. 그리고 그 병원은 지금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 것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이미 은퇴하셨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계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있어. 그래서 그곳은 의료 중심지였어. 그런데 왜 아버지 병원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가 큰 도시에 있길 바라셨고 제가 졸업할 때도 병원을 운영 중이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아 우리 병원에 오고 싶지 않니?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이미 어떤 전문가를 하고 싶은지 알고 있었어요? 네, 이미 피부과를 하고 있었어요. 피부과 끝난 후 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어요. 병원에 오고 싶지 않니? 병원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데 관심이 없니? 그런데 저는 이미 상파울루에서 제 길을 찾았고 아버지의 조언과 격려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더 큰 도시에서 남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어디에서 다녔어요? 저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졸업했고 상파울루로 와서 전문 과정을 밟았어요. 여기서 대학원도 했고 유니캄프에서 석사도 했어요. 그래서 제 삶의 기반은 여기 상파울루에서 다져졌어요. 제가 상파울루에 막 도착했을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로베르타와 로렌조가 있습니다. 로렌조가 두 분의 외아들인가요? 네,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베르타를 만났죠. 그래서 오늘 로렌조가 이런 상태인 건가요? 조금 더 컸네요. 몇 살이에요? 이빨 빠졌네. 맞죠? 이빨 빠졌어요. 7살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내를 만났어요? 여기 상파울루에서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았군요. 아니요. 로베르타는 항상 훌륭한 파트너였어요.
제가 만약 고이아스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면, 그리고 로베르타는 고이아스를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저보다 피키를 더 좋아하죠. 저도 피키를 좋아하지만 로베르타는 정말 많이 좋아해요. 저도 피키를 정말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피키를 좋아하지만 로베르타는 로베르타는 어디 출신이에요? 로베르타는 리메이라 출신이에요. 커피의 고장이죠. 맞아요. 이제는 오렌지로 유명해졌죠. 그렇죠? 요즘은 거기 소시지도 아주 유명하죠. 아, 그래요? 네. 저도 가봤는데 리메이라 소시지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렌지로 바뀌었고 오늘날 위메이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와 같은 아주 큰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리메이라는 액세서리의 수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라임이라는 아주 큰 도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어린 시절도 그랬나요? 제 어린 시절은 그랬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보냈죠. 병원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포라에서 살았어요. 이포라에서요. 그죠? 제 집과 병원에서요. 어머니가 저랑 싸우면 저는 아버지한테 가거나 병원에 갔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병원에 갔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어머니가 항상 병원에 가라고 하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병원과 농장. 아버지께서 늘 농장을 가지셨으니 제 내내 그랬죠. 그래서 저와 지오반니가 함께 있었어요. 그는 제 동반자이자 형제,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사진은 자매분 사진이야? 제 자매인 클라우디아예요. 사랑하는 자매죠. 두 사람 모두 아직 고이아스에 살고 있어요. 제 남자 형제는 엔지니어예요. 하이네켄의 엔지니어이자 토목 기사예요. 저는 유일한 의사예요. 그리고 자매분은요? 그리고 제 자매는 치과 의사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도 치과 의사인가요? 그리고 제 아내도 치과 의사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도 여기 오신 적 있나요? 제 아버지는 최근에 심장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동료에게 아버지를 평가하고 진료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듣기 위해 왔어요. 그는 한동안 여기 저와 함께 있었고 여기서도 저와 함께 있죠. 수술 참관도 했어요.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건 영광이었어요. 여러 번 아버지 수술을 참관했지만 아버지가 제 수술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제 수술을 참관하러 오셨어요. 집안 사람에게는 기적도 안 통한다잖아요. 아버지는 아직 대머리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대머리이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공여 부위가 너무 좁고 머리카락도 너무 가늘거든요. 겨드랑이 털로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요. 겨드랑이 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도 좀 있으신데 우리 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시고 이미 3번이나 혈관 재건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정 위험이 존재하죠. 그래서 하지만 네가 시작할 때도 20년 전에도 아버지는 해볼 생각을 안 하셨지. 아버지는 공여 부위가 너무 좁아서 절대 하실 생각이 없으셨어. 사진이 하나 더 왔네요. 이분은 저에게 두 번째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베딘 박사님이신데 브라질에서 모발 분야의 선구자 중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파울루에 도착했을 때 그분이 저를 자기와 함께 일하자고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지식의 대부분이 그분에게서 왔고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죠. 그분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에요. 정말로 저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분 아직 살아 계세요? 네, 살아 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매우 존경합니다. 당신도 자신의 지식을 전해주나요? 물론이죠. 수년 동안 저는 강의를 했어요. 호드리고.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요. 왜냐하면 보통 의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건 주말에 하는 일이거든요. 의사들은 평일에 바쁘니까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저는 강의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로렌소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걸 줄이기로 결심했고 가끔 제 진료실에서 직접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물론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제 지식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관대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지식은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만 퍼지는 게 아니라요. 소셜미디어로도 지식을 공유하시나요? 네, 많이 공유해요.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주말을 보내고 싶어서 잠시 강의를 그만뒀어요. 당신은 개신교 의사이시군요. 저는 개신교 의사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지만 요즘은 신앙이 있는 의사들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느낍니다. 네, 뭐 그런 거죠. 저는 의사가 되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까지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 후에는 가톨릭에 머무르기보다는 개신교 쪽으로 더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첫 영성체도 했습니다. 저는 교회 바로 앞에 살았어요. 제 유치원은 수녀님이 운영했고 저는 그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첫 영성체도 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하나님과 아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에 다녔고 그 다음에는 침례교회로 갔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감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말이에요. 그건 매일매일이고 항상 지속돼요.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해요. 그게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기 저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감정이 북받치네요. 그래요? 그래. 왜? 제 생각엔 제 모든 모습은 내가 자라온 것. 그의 손길이 다 있어. 손길. 이 감정이 언제 시작됐는지 기억나? 어릴 때부터였어, 알지. 나는 못하겠어. 그와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건 못하겠어. 일어나는 건 나는 그와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시작할 수 없어. 일어나는 건 나는 그와 얘기해야 잠들 수 있어. 일어나는 건 그래서 그는 나를 내내 함께 해줬어. 나는 집으로 옮겼어. 15살, 15살 때였어요. 저는 혼자 살게 되었고 가족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좋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내내 함께였죠. 왜냐하면 때로는 궁전에 살아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일단 그리고 그는 항상 제 곁에 있는 동반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저귀던 작은 새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오늘 제 시야를 밝혀준 빛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가진 모든 것과 존재 자체에 대해 그분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 있어요. 가끔은 가족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저는 인사 관리를 맡고 있어요. 직원이 많다 보니 어떤 직원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직원 때문에 기쁠 때도 있어요. 신께 감사하게도 좋은 환자가 많아 환자들과 문제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직접 고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시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요. 저는 짜증나는 환자나 그런 환자가 없어요. 모두 정말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모든 게 그분에게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진료에도 반영하시나요?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제 일상에서 바로 그거죠. 그죠? 저는 누구나 그렇듯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걸 제 안으로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죠. 맞아요. 그걸 실천하는 거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선을 베풀 수 없다면 절대 악을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죠? 저는 그의 가르침을 정말 잘 따르려고 노력해요. 물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하지만 그래도 잘 따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그게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걸 느끼나요? 돌아와요.
당신이 선을 행하면 호들이고 선만이 당신에게 돌아와요. 그건 확실해요. 저는 그걸 선의 네트워크라고 말해요. 저는 종종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말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고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걸 선의의 네트워크라고 농담하곤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컵을 파는 사람을 알고 있고 당신이 컵을 사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좋은 컵을 팔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려고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게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려고 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돌아오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예외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인공적인 세상에 살고 있죠, 로드리고. 저는 진료실 밖에서도, 카메라 밖에서도, 인스타그램 밖에서도 정말 아주 단순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저는 화려함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단순함이란 건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추구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잠깐 머무르는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져야 해요. 그게 중요하죠. 저는 직업이 있고 제 진료실 안에서 일하는 팀도 있고 제 일을 보여주기 위해 진료실 밖에서 일하는 에이전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내 일을 보여줘야 더 많이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가깝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기도 해요. 당신도 저를 조금은 알게 됐잖아요. 가끔 진료실에 오시거나 TV에서 저를 보고 생각보다 정말 소박하시네요. 정말 이런 분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차분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요. 저는 전혀 거만하지도 않고 전혀 편협하지도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아버지는 저에게 소박하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가까이 지내라고 가르치셨어요. 겸손은 미덕인가요? 겸손은 제게 큰 미덕이며 저는 이를 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좋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가족에게도 최대한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 잠깐 밖에 나가서 숨 좀 돌릴까요? 가시죠. 물 좀 마실래요? 여기서 저를 울게 만들었네요. 두 번째 맵으로 갈까요? 갑시다. 그럼 갑시다. 네가 자격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줄게. 내 감자튀김 하나 먹을래?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너 와인 좋아하지, 그렇지? 나 정말 좋아해. 나는 수제인 건 다 좋아해. 그리고 와인은 내가 찾는 것 중 하나야. 특히 작은 와이너리에서 만든 것들. 나는 항상 유명한 와인은 피하는 편이야. 왜냐하면 그런 와인들은 너무 많이 팔리거든. 나는 수제인 모든 것을 좋아해. 공들여 만든 음악, 뭐든지 더 수제인 걸 더 선호해. 네 일도 수작업이잖아. 하나하나 직접 하는 거지. 농장 근처에 하나가 있어. 너도 알지? 접시 쪽으로 밀면 네가 더 가운데나 앞으로 갈 수 있어. 봐. 이탈리아 사람들이 치즈 몇 가지 만들고 있어. 나 잠깐 다녀올게. 브라질에 가져올 거야? 응. 아, 그래.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어. 여기 초대하려고. 이거 봐. 이건 우리를 위한 거야. 전부 브라질 와인이야. 우리 파트너 케이졸라트라는 멋진 곳으로 상파울루에 두 지점이 있고 하나는 자르딘스에 있어. 그들이 항상 보내줘. 모두 브라질산에다 색다른 것들이야. 오, 정말 멋지다. 여기 있는 모든 게 브라질산이야. 그리고 너는 시골에서 온 제품들에 대해 잘 아는구나. 시골. 시골과는 어떤 인연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농장을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평생 주말마다 농장에 갔었고
내가 상파울루로 이사 온 이후로는 시골에 갈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했어. 의학 분야에서. 도시, 아스팔트. 빌딩, 도시, 아스팔트, 팬데믹 전까지요. 아, 팬데믹이 다 바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우정을 위해 건배합시다. 우리 우정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찾아왔죠. 그리고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게 닫혔고 그래서 도시에서 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이 멈췄어요. 쇼핑몰도 없었고 극장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탄산수로 드릴까요? 일반 생수로 드릴까요? 탄산수로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문을 닫았을 때 우리 모두 할 일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나는 돌아갈 거야. 루베르타가 좋아하니까.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야? 고이아스로 나는 뭔가 시골로 갈 거야. 알겠어. 하지만 고이아스는 아니었어. 아니 절대 다시 고이아스로 간 적은 없어. 너무 멀잖아, 그렇지? 그래서 고이아스 일수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여기 상파울루 주에서 시골 같은 곳을 찾으러 갔어. 그리고 뭘 찾았어요? 어떤 곳이었나요? 그래서 나는 가시아도스 코케이루스라는 작은 마을로 갔어. 리메이라 근처에 있어요? 아니 리메이라와 아주 가깝진 않고 모코카 근처야. 그래서 거기서 농장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소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아, 그럼 지금도 소를 키우고 계시군요.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판매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드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농장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거기. 로렌소와 함께요. 그리고 로렌소는 정말 좋아해요. 그렇죠?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자유와 동물들을요. 그래서 로렌소도 그렇고 호베르타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예전에는 농장이 없었죠? 아니요. 팬데믹 전에는 없었고 팬데믹 이후에 생겼어요.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고 전념하게 됐죠. 물론 저를 도와주는 팀이 있어요. 사실 저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직접 재배한 작물로 소도 돌볼 수 있어요. 소가 먹으니까. 그래서 필요하죠. 직접 재배한 걸로 먹이나요? 제가 재배한 거죠. 옥수수. 수수로 4일리지를 만들어서 소가 먹어요. 직접 감독하세요? 아니면 그냥 소유 주고 누가 관리하나요? 아니요. 제가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안 되죠. 머리카락 이식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콩을 심는 것도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도 심고 있는데 제 오른팔이자 저와 이름이 같은 아드리아노가 있고 저를 도와주는 팀도 모두 있죠. 거기에는 질마이오 카레니오 씨가 있는데 또 다른 팀을 관리하고 아드리아노가 모든 것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콩을 심고 있고 트랙터 2대가 작동 중이고 파종기랑 다른 장비들도 다 사용하고 있죠. 거기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도 곧 거기로 갈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바로 갈 거예요. 확실히 주말에는 그 일에 전념하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3시간 걸려요. 3시간. 3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뿐 아니라 며칠을 보내는 거죠. 아니요, 주말만요. 주말만. 일주일 내내 저는 여기서 지내요. 아, 학교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아직 안 먹어봤잖아. 먹어볼래? 그럼 한번 먹어보자. 여기서 한 조각만 먹어보자. 그래, 내가 같이 먹어볼게. 이렇게 토스트도 있고 살라미도 있어. 좋아. 좋아. 콩 심는 법을 배운 적 있어? 아니면 한 번도 안 배웠어? 지금 배웠어. 최근에 배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목축업자시거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소를 돌보셨어. 그래서 소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런데 콩에 대해서는 내가 안지 5년밖에 안 됐거든. 그렇지? 내 아버지는 맞아, 의사를 그만두고 축산업을 선택하셨어. 축산업 때문에. 그게 고이아스 특유의 일이야? 축산업에 대한 이 사랑 말이야?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이아스에 살 때 아버지의 병원 동업자분들도 모두 농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작은 도시에서 일하다 보면 주말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농장에 가는 거죠. 근데 단순히 재미만은 아니죠. 아버님은 농장에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평생 농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게 주말에만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땅에 가서 자부티카바 한 그루 심고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업 규모의 농작물 재배도 하고 소도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하든지. 이게 사람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소를 키우면 그 소가 뭘 줄까요? 누군가에게 고기나 우유를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은 이 치즈를 우리 식탁에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릅니다. 이 고기나 음식이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관여가 없다면 우리는 먹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폰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음식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과소평가됩니다. 저도 가끔 환자들을 수술합니다. 제가 수술한다고 말하는 건 진료실에서 일본에서 온 분들을 자주 만나서입니다. 음식은 비싸고 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인 환자도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주한 브라질인들이 여기서 치료받으러 옵니다. 저와 이식 수술을 받으러 옵니다. né? Então, 그래서 그들은 음식의 가치를 압니다. 그곳에선 식사가 비싸고 모든 것이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더 낫습니다. 미국까지 가보잖아요. 저도 미국에 자주 가요. 로렌소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집밥이 먹고 싶어져요. 왜요? 왜냐하면 그는 식당 음식에 조금 질리거든요. 그래서 그는 항상 과일을 먹고 싶어 해요. 여기 과일이 정말 많으니까요. 너는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정말 큰 특권을 누리고 있지. 우리나라는 정말 큰 특권을 가진 나라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소중히 여겨야 해. 왜 사람들이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농업 생산자는 땅을 착취하는 사람, 산림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야. 이런 인식은 사라져야 해. 우리가 산림 파괴를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는 20%, 야, 누군가가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 20%만 산림을 파괴할 수 있고 80%는 관리해야 해. 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지키나? 어떤 사람들은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안 지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여기 세라도에서는 그렇지. 세라도에도 보호해야 하는 구역이 있지. 그 구역이 뭐가 필요할까? 보호하고 돌봐야지. 그래서 각 생물 군계마다 정해진 구역이 있어. 그래서 고기를 생산하고 콩을 재배하고 이런 걸 하는 농부가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은 아니야. 문제는 부정하는 사람이야. 자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그런 사람들은 꼭 처벌받아야 해. 돌봐야 할 필요성과 자신들의 행동을 모두 부정해. 그건 사실이야. 우리가 논쟁할 수 없는 부분이지. 하지만 물론 대부분은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도 말이야. 하지만 농부들에게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을까요? 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 순간 그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곧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당신의 농촌과의 관계는 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지금은 달라졌고 더 깊어졌죠. 네, 왜냐면 이제는 제가 돌보니까요. 이제는 아버지가 돌보는 게 아니라 제가 돌보는 거예요. 그 경험이 당신을 바꾸거나 인생을 다르게 보게 했나요? 더 가벼워졌죠. 더 즐거워졌고요. 자연은 시야를 넓혀줍니다. 가끔은 여기 아예 살고 싶고 대도시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나누고 싶어요. 확실히요. 여행을 가면 종종 자연에서 뭔가를 찾게 돼요. 하지만 저는 플로리다에 있어요. 플로리다 내륙을 여행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거기에는 농장도 있고 오렌지 농장도 있고 플로리다는 단순히 바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멋진 샘물들도 있어요. 아름다운 샘물들도 있죠.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마이애미, 포트로더데일 같은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즐길 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 번은 뉴욕의 물에 관한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뉴욕 주변에는 물을 관리하는 여러 농장이 있어요. 소가 물속을 지나가지 않게 하고 트랙터가 물속을 지나가지 않게 하고 물이 그 근원지에서부터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염 없이 뉴욕까지 흐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런 자연에 대한 배려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종교적인 면은 어떤가요?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실천하시나요? 네, 저는 예배에 자주 참석해요. 네, 저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성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요? 저는 엔제니에이로 코엘류에 더 자주 가요. 라임이라 바로 옆이에요. 제 아내가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주일을 보내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그곳으로 가요.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그곳에 가서 일요일까지 머물러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요. 당신은 3개의 주소가 있나요? 3개의 주소요. 운전도 많이 하고 길 위에 있는 시간도 많겠네요. 길 위에 있는 시간이 정말 많네요. 근데 장거리 이동은 좋아하세요? 좋아해. 길 위에 있는 시간은 동반자 같은 존재야. 왜냐하면 길 위에 있으면 깊이 생각을 많이 못 하거든.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도 있어. 도로는 내 생각에 사색하기에 좋은 동반자인 것 같아.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거나 뭔가 다르게 와닿는 구절이 있나요? 잠언 16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계획을 세우지만 올바른 대답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큰 영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눈을 바라보면 지금 정말 기쁨이 가득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당신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계획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게 해주고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일들도 있었죠. 네. 며칠 전에 아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나가 두 분이 만난 이야기를 해줬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공항에서 만났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이 공항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날 거라고 계획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해요. 아니에요. 공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죠.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당신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해왔죠. 컨텐츠든 미용이든 뭐든 간에요. 그리고 때로는 신께서 당신에게 더 특별하고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한 무언가를 약속하셨죠. 당신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생각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신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요? 여기에도 신의 손길이 있나요? 음악은 신성해요. 맞아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항상 음악을 좋아했어요. 석사 과정 끝날 때 지도 교수님이 박사 과정 할 생각 없냐고 물으셨고 저는 아니라고 답했어요. 왜냐하면 로렌조가 곧 태어날 예정이었거든요. 여기서는 당신이 세르타네자 음악하는 프로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걸 원했어요, 호드리고. 저는 항상 일을 잘 해내려 노력하고 세르타네자 음악을 좋아해요. 고 이아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녹음하겠다고 말했어요. 어떤 노래를 녹음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노래를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작곡도 시작했고 에파오라는 노래를 작곡했어요. 그 노래는 파울은 톰 조빔의 노래를 참고한 건가요? 아니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사실 에파오는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의 노래죠. 인생이 쉽고 일이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노래요.
결국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맥주 한 잔 마시고 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작곡했을 때 이걸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노래들이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한 곡 더 녹음할 기회가 오고 또 한 곡 더 녹음할 기회가 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때는 이미 전문적으로 하던 거였나요? 아니면 아직 아니었나요? 전문적인 분야에서요. 제가 녹음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이미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 제 첫 두 곡을 녹음해준 사람은 두두 보르지스였어요. 그 사람은 구스타브 리마, 브루노와 마오니도 작업했죠. 그래서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녹음하려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아마추어로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컬 실력을 키웠나요? 어떻게 가수가 되었나요? 공부했어요. 아,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의학 공부하기 전인가요? 아니면 후인가요? 후에요. 최근인가요? 바로 그 팬데믹 때요. 그 시골에서요? 여기요. 가바라는 유명한 분에게 수업을 받았어요. 보컬 레슨이요? 네. 가바 선생님은 파우스탕 쇼 여자 출연자들도 가르쳤고 항상 그분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아기날두, 하이올 등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그는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어떻게 시간을 내요? 12시간 수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경 써야 해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이야기를 보세요. 제 인생의 매 순간이 다 잘 되도록 시간까지 재고 있어요. 하지만 한가한 순간도 있나요? 맞아요. 제 한가한 시간은 주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컬 레슨 같은 경우에는 밤에 했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안 해요. 왜냐하면 노래를 다 녹음하고 나서 팬데믹이 시작됐거든요. 공연도 몇 번 했었죠. 그리고 팬데믹이랑 농장일도 있고 해서 음악은 잠깐 멈췄어요.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진료실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술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줄였죠. 네. 저쪽을 보신 건 이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누가 오는 걸 봤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은 좀 옆으로 밀려났죠. 그쵸? 저는 제가 원하던 걸 했어요. 노래를 녹음했죠. 앨범을 냈어요. 유튜브에도 있어요. 공연도 했어요. 공연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놓쳤어. 놓쳤어. 아니, 난 그걸 놓치는 걸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 알잖아. 그래. 그래서 그게 내 이야기야. 나는 잠시 음악을 멈추고 농장일에 집중했어. 지금은 주말을 보내고 있고 음악은 시간도 정말 많이 들죠. 지금 네가 말했잖아. 그렇게 많은 시간. 왜냐하면 제대로 해야 하니까. 그래서 보컬 레슨도 받고. 항상 무대에 설 준비를 하려면 밴드도 필요해. 나도 몇몇 TV 프로그램에서 공연했었어. 예전부터 재능이 있었나요?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정말 좋아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몰두해 본 적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노래도 좀 부르고 기타도 배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부했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 제가 헌신하기로 결심한 직업, 즉 의사가 되기로 하면 인생이 정말 제한적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음악에 더 많이 전념하게 됐어요. 석사 과정을 마쳤을 때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제 이걸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좀 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했어요. 몇 곡을 녹음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음악가도 삶이 꽤나 복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정이 직업으로 할 생각이 있었나요? 아니요. 생각해 본 적 없고 음악가가 되려고 의학을 그만둔 적도 없어요. 목표도 아니었고 그냥 배웠어요. 병행하는 직업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목표였던 적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드리고 브라질에서 음악가가 된다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힘들어요. 음악가는 유명하지 않으면 큰 보수를 받지 못해요. 물론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좋은 보수를 받죠. 누구나 구스타브 리마가 될 수는 없죠. 모두가 구스타브 리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의학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의학을 포기하고 음악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은 저에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행할 수 있었냐고요?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한동안 그렇게 병행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저는 항상 제대로 하거나 아예 안 하자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대충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죠?
네, 저는 아무것도 대충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음악에 시간을 쏟을 수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줄이게 됐죠. 집에서 뭔가 있을 때면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웃고 노래도 조금 부르고 그렇게 지내요. 근데 오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죠? 제가 할 수 있으면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막으로 초대할게요.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세 번째 막을 해봐요. 그래요. 음악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막 갈까요? 가봅시다. 와인 가져가도 될까요? 페레이라? 치즈도 가져가고 갑시다. 소타네자 모임을 만들어 보자. 자, 좋아, 가자. 그럼 가자. 하지만 오늘은 의사 가운을 벗고 가수의 옷을 입어보라고 제안할게. 그럼 가자. 알겠지? 가자. 나도 내 거 입을게. 너랑 같이 할 거니까. 좋아. 바로 그거지. 응? 가자. 이제 나는 결코 가수를 본 적이 음악가 없이 이리 와, 길레르미. 음악가 없이는 안 되잖아. 그러지? 저기 있네. 그러면 너는 인터넷에서 인기를 끈 네가 직접 만든 곡이 있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지. 그 곡 이름은 마이크로폰 아키야. 봐. 힘들어. 힘들어. 폼 로핌의 음악 같은 거야. 어려워. 이게 바로 그거야. 그래, 들어볼래? 가자. 친구야, 인생이 쉽지 않아. 일이고 강철 같고 힘들고 사장님이지. 교통체증. confusão. 힘들고 힘들어. 치솟는 달러 멈추지 않는 주식시장 보고서의 마감일 모든 게 정신없어. Pro espaço. 힘들어. 이건 힘든 것. 친구야, 인생이 쉽지 않아. 일이고 힘들고 고되고 사장님이고 교통체증이고. Confusão. 힘들어. 이거야. 치솟는 달러 멈추지 않는 주식시장 보고서의 마감일 다 날아가 버려. 힘들어. É pau. 여러분 진정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 그리고 이 노래가 대박이 났죠. 이 노래 정말 대박이었어요. 팬데믹 때 발표했잖아요. 네, 팬데믹 때 발표했어요. 제가 녹음한 첫 번째 노래였고 제 자작곡이었어요. 그리고 두두 보르지스가 프로듀싱도 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는 성공했어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곡을 녹음했죠. 그리고 항상 그런 기분 좋은 게 남아요. 그쵸? 왜냐하면 사람들을 알게 되기 시작하니까요. 분위기가 좋아지죠.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곡 데셔베 베린파시가 나왔어요. 저는 항상 상황을 통제했어요. 아무도 저를 지휘하지 않았고 오직 저만이 안 된다, 된다를 말했죠. 오직 저만이 된다, 안 된다를 말했어요. 당신이 나타나서 저를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조금씩 저는 당신의 말만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알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그녀가 피곤하면 제가 바닥을 닦고 모든 옷을 손빨래하고 요리도 해요. 매일같이요. 부티크에도 데려가고 바에도 데려가고 항상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당신 가족도 잘 대해주죠? 하지만 저도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나 술 좀 마시게 해줘요. 나 좀 편히 술 마시게 해줘요.
나 술 좀 마시게 해줘요. 나 좀 편히 술 마시게 해줘요. Deixa eu beber em paz. 나 좀 편히 술 마시게 해줘요. 나 좀 편히 술 마시게 해줘요. 나 술 좀 마시게 해줘요. 나 좀 편히 술 마시게 해줘요. 나 술 좀 마시게 해줘요. 나 좀 편히 술 마시게 해줘요. 나는 항상 상황을 통제했어. 아무도 나를 지배하지 못했지. 오직 나만이 안 된다, 된다를 말할 수 있었고, 오직 나만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있었어. 당신이 나타나서 나를 완전히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조금씩 나는 당신의 말만 듣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알고 싶다면 그녀가 피곤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안 써. 나는 바닥을 닦고 손으로 빨래하고 매일 요리하고 그녀를 부티크와 미용실에 데려다줘. 나는 항상 그녀를 위해 있고 그녀의 가족도 잘 챙기지만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나 술 좀 마시게 해줘. 나 술 좀 마시게 해줘. 그냥 내버려둬. 나 술 좀 마시게 해줘. 나 평화롭게 술 좀 마시게 해줘. 나 평화롭게 술 좀 마시게 해줘. Deixa eu beber. 나 평화롭게 술 좀 마시게 해줘. 나 술 좀 마시게 해줘. 나 평화롭게 술 좀 마시게 해줘. 나 술 좀 마시게 해줘. 나 평화롭게 술 좀 마시게 해줘. 그래요, 아드리아노 알메이다 박사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새로운 머리와 많은 기쁨을 위해서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로서 이 의사가 누구인지 좀 알고 싶어 했어요. 내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몇 달 동안 쉬었다가 다시 왔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와주셔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레르미도 감사합니다. 기레르미 감사합니다. 기레르미 감사합니다. 기레르미 감사합니다. 기레르미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노래 부르는 법을 배웠어요. 백보컬도 괜찮죠? 마음에 들었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안녕, 신의 가호를 빕니다. 잘 지내요. 문까지 데려다 줄게요. 계세요.